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시사 이슈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인데 오늘은 첫 방송서부터 최영일 씨 대신에 최요한 씨가 나왔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품앗이 평론가 최요한입니다. 예, 예. 뭐 정확히 말하면 땜빵이죠. 예. 예. 아,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리에 앉게 됐어요. 예. 저는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하고 예. 최영일 평론가님하고 예. 두 분 다 저 막역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부러워했는데 이 자리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원래 이 자리에는 최영일 평론가가 앉기로 했는데 예. 지금 혹시 이 국민 TV 채널이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 최영일 평론가를 보시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 제발 채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예. 오늘 원래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예. 좀 슬픈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가슴 아픈 소식이죠. 예, 성완종 전 회장, 경남기업 경영기업, 예. 회장의 부고가 지금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서 들려왔고, 예. 그리고 그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자원외교 수사 어디로 가나, 예.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처음 해보기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월호 도대체 인양 문제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나, 네. 뭐 이런 것도 얘기해보기로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표와 예. 또 유승민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각기 연설이 있었는데 그 연설 연설도 대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걸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세 가지를 털어보기로 했는데 네. 종티 최영일 선생은 나오지 않고. 여기서 종티라고 하는 것은 종 티파니, 소녀시대의 티파니에서 종티입니다. 네. 종부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변명한 거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성완종 회장 얘기하고 예. 문재인, 유승민 연설 대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보선. 아, 재보선을 네, 얘기하죠. 재보선 얘기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사건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네. 오늘 새벽에 5시경 예, 5시경, 5시 30분경 집에서 예, 나갔죠.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어요. 예. 그런데 아들이 어디 가셨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까 유서가 유서를. 발견된 거예요. 네. 그래서 8시경에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 도대체 어디에 계신지를 전화, 휴대폰 추적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종로의 평창동 주변에서 신호가 잡혔다. 예. 그래서 그 주변을 보니까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다. 이 속보는 제가 아침에 YTN에서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됐나 이러면서 궁금해하면서 왔는데 지금부터 한 1시간 전에 예, 예.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자원 외교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키맨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맨 처음 자원 외교 수사에 관련돼서 맨 처음 이거 딱 찍힌 사람이 이 성완종 회장인데 경남 기업이 그 나이지리아 니켈 광산에 관련돼서 지금 뭐 250억 원 횡령, 800억 원 융자 사기, 9,500억 원대 너무 많으니까 말도 안 나와. 그렇죠. 분식회계. 예. 이것으로 해서 사실 수사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첫 단추를 깨려고 했는데 단추조차 못 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완종 경남기업 전 회장이 이 혐의가 예. 특수경제 가중처벌법이죠. 예, 특경법. 예, 특경법. 특경법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800억 원의 융자 사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원 외교를 할 때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 예. 보면은 돈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싸게 융자를 해주겠다. 성공불 융자금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 성공불 융자금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성공불 융자금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은 민간에서 어디 외국에 있는 자원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개발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리고 성공할 확률이 많지 네. 않으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기업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되 실패하더라도 여기에서 책임 묻지 않고 대신 성공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걷어가는. 중요한 거는 예. 저리인데다가 저리인데다가 실패해도 원금을 회수 안 해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해서 돈이 남으면 그러면 여기서 많게는 20%까지 그렇죠. 예, 돈을 받겠다. 문제는 뭐냐면은 돈 국가의 돈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이 국가의 돈을 빼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여기에 달라붙어서 아니, 근데 눈먼 돈이라고 하는 아니,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빼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닌데. 그러니까 경남 기업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네. 아주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네. 정상적인 곳에다가 투자를 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돈을 갖다가 쓰기 전에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대출금을 갖다 받고 이랬기 때문에 800억을 다 용초에 맞게 이렇게 썼는데 예. 그 중에 250억이 횡령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근거가 없는 추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어차피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수사기관 재판 청구하지 않는 공소권 없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린 더 멀리,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살펴볼 거는 검찰부터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 왜 지금 이 시기에 성완종 회장 경남기업이 걸렸는가? 일단 요걸 마무리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250억의 네. 횡령이 있었다라고 횡령이 하는 있었다. 것을 놓고 이제 두 건이 걸려 있는 거죠. 800억 원에 대한 융자 사기와 그쵸. 그것에 250억을 횡령했다.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금, 다시 말해서 세금을 가지고 이제 농단이 일어난 거니까 자기가 돈을 들인 거에서 비자금을 만들어도 이게 큰 죄인데 그렇죠. 근데 세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벌였으니까 굉장히 큰 죄로 큰 죄죠. 그래서 특수경제 가중처벌법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 수사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침 그렇죠. 9시부터. 근데 새벽에 사라진 거예요. 당사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더군다나 유서까지 나와 있다고 하고 그 유서가 지금 가족들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경찰에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요즘 좀 공개가 됐어요. 지금 예, 보니까. 그 안에 뭐 공개된 내용에 정치인 이름은 안 나와 있으니까 단지 자기는 그 MB 사람이 아니다. 기자회견했던 것처럼 그 얘기만 나와 있으니까 당연인데 파면 팔수록 이것이 왜냐하면은 성완종 회장이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기업인이고 정치인이다 보니까 워낙 친분이 있거든요. 정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게 판도라의 상자일 수 있다라고 우려했었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그런 혐의를 받고 예. 수사가 들어갔는데 예. 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뭐 한번 파헤쳐보자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성완종 회장은 어제죠. 예.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사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내가 2007년에 그렇게 열심히 박근혜 그렇지.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을 도왔는데 내가 왜 MB맨이냐? 그렇죠. 나는 그냥 MB의 피해자일 뿐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예. 이제 내가 지금 혐의로 받고 있는 거 그런 거 없다. 분식회계 같은 것도 안 했다. 심지어는 그리고 또 횡령한 것도 없고 800억 원도 다 용채에 맞게 썼다. 이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오히려 더 앞에 내세운 게 실제로 혐의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고 앞에 내세운 게 갑자기 대선 자금 얘기 대선이라기보다 대선 후보 경선 자금 얘기를 이상하지 않아요? 예. 저 그걸 딱 보면서 억울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맨 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자수성가한 청소년들의 롤모델이다. 롤모델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당할 수는 없다. 다 밝히겠다까지는 얘기했어요. 근데 밝히지 않고 결국 이렇게 됐는데 자, 억울한 게 뭘까요, 그럼? 자, 그럼 저는 그때 이게 딱 생각할 때 과연 이 시기에 자원외교 수사에서 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걸렸을까? 왜 첫 번째 케이스로 걸렸을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케이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현재의 살아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과의 암투 가운데 희생자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성완종 회장이 자꾸 MB맨으로 분류가 되는데 나는 예. 그게 억울하다라고 억울하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억울할 법도 한 것이 예. 그분은 MB맨이라기보다 이상등맨이잖아요. 이상등 매니저. 그러니까 예. 사실은 나는 SD맨이지 왜 내가 MB맨이냐 이런 기자회견에 항명을 한 거다 이런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이상등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실제로 이분이 수사가 된 것은
이상득과 관련된 영포라인을 예. 건드리기 위한 징검다리가 아닌가 이런 식의 분석들도 있었거든요. 전 조금 더 소름 끼치게 생각해 보면은 예. 이제 내년이면은 그 총선이 있고요. 예. 그 다음 대선이 있거든요. 예. 정치 일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 현재 인기가 없는 예.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박근혜 정권에서 음. 만회하기 위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비리라든지 전 정권에 대한 것을 파헤쳐서 예. 다 사정하고 예. 그다음 다시 인기를 되찾겠다라는 전략의 하나로서 이전의 정부에서는 원래 1, 2년 차에 그런 거 했는데 예. 독특하게 3년 힘이 차에 없잖아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딱 보니까 내년 선거 있으니까 예. 딱 치고 들어가면은 일정이 쫙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 보이면 그렇게 된다면은 그림이 그려지겠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 아침까지 사라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자원외교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오히려 급물살을 탈 수도 있고 어쩌면은 여기서 멈추고 다른 시각에 다른 사건이 부각될 수도 있고 아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원외교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 하나 만약에 이것이 니켈광산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거라도 나올 것이다. 나와서 전 정권과의 차별화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다지는 하나의 디딤돌을 만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최요한 평론가가 요즘엔 경제평론가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정치평론가로 예, 예. 활동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경제통다운 그런 지금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경제와 정치를 합해서 지금 현재 자원외교에 대한 철저하게 경제적인 어떤 그 뭐 수사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포라인과 이런 그 나아가서는 MB를 겨냥하고 예. 있는 그런 큰 흐름의 수사를 하는데 첫 번째 단추였다. 예. 그래서 억울하다고 한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첫 단추가 어그러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오시고 뭐고 상관할 거 아니라 예. 그냥 가서 무작정 털 가능성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털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무식하게 털지는 않을 거고 왜냐하면 과거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털지는 않을 거고 지능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다. 예. 이거를 잘 봐야 앞으로의 전국 구상과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막 혼란스럽고 헷갈릴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거를 덮고 넘어가기에도 예. 이번 이 자원외교 이 사항은 예. 굉장히 중요한 아주 맛있는 과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지금 성완종 회장의 죽음을 갖다가 몇 가지 키워드로 좀 살펴보면은 예. 우선 돌아가신 곳이 평소에 뭐 등산을 많이 하던 뭐 곳이다라고 북한산이라고. 얘기가 되지만 예. 그 북한산은 청와대랑 상당히 가까워요. 그렇죠. 예. 평창동하고 그리고 또 보시면은 이제 그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 이 또 예. 하나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그리고 뭔가 2007년 또 그 대선 후보 당시에 경선 자금 얘기한 게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다 끝난 그런 걸 가지고 나오면서 뭔가 압박을 하고 뭔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딜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 차원에서 예.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죽음이 또 있었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 입장 그러니까 MB 쪽과 그리고 청와대 쪽의 양쪽에서부터 뭔가 손을 내밀었는데 그게 다 거부당했을 양쪽으로 거부당하고 양쪽으로 압박당했어요. 압박을 받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자살 사건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앞으로 벌어지는 일정들은 청와대에서 그렇게 좀 냉정하게 이렇게 뭐 했다라고 하는 걸 잘랐으면은. 전제로 한다면 예. 그런 상상을 하고 소설을 써본다면 그러면 앞으로는 진짜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가 다른 쪽에서라도 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아이들 보육료니 의무급식이니 이런 얘기할 때 예. 몇 천억 단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자원외교는 몇십 조 이야기란 말이죠. 지금 74조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혈세가
빠져나가서 엉뚱하게 쓰이고 아이들을 마땅히 먹여야 할 의무급식이 안 되는 이 상황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화나는 것을 풀어줄 수밖에 정치력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 우리 김성수 평론가가 청와대에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입장 취하겠어요? 자원외교 맨 처음 첫 저는 단추 당연히 MB를 건드리죠. 첫 단추 잘못 깼으면은 예. 다른 단추를 끄집어내서라도 그냥 저는 하지 않겠어요? 4대강이라도 해가지고 MB를 갖다가 지금 잡아 넣어야 되는 입장 상황이죠. 바꿔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오케이. 제가 청와대에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당연히 건드릴 수 있는 건 그렇죠. 그것밖에 없죠. 국민들이 가장 화나는 부분을 풀어준다. 그건 뭐냐? 자원외교 아직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에 첫 단추 잘못했으니까 다른 거라도 꿰면서 시작을 할 것이다. 그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내년 총선 직전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경제평론가 입장에서 예. 자원 외교 부분에 어디에서 균열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게 경남 기업이 이제 이건 덮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덮어져요. 그 어느 정도 덮어지겠죠. 예, 그러면 어디가 균열이 될 수 있을까요? 광물자원공사뿐만 아니라 광물자원공사. 예. 아 여기도 지금 오히려 뭐 광물자원공사 측이 만약에 성완종 그 전 회장이 사망 공소권 없으면은 광물자원공사 자체를 털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이건 이제 책임을 이제 성완종 회장한테 돌리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매듭은 짓고 갈 것 같고요. 그 대신 나머지 여러 가지 사건들은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많이 요즘 SK 얘기 나오던데. 예, SK 나오죠. 예. 포스코 얘기 나오죠. 포스코 얘기 네,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맨 처음 포스코 비자금부터 얘기 나올 때부터 이게 어디까지 커질까 궁금했어요. 예. 근데 커지는데 결국 이 성완종이라는 그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재벌의 칼바람이 불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SK는 사실은 MB를 직접 겨냥한다고 볼 수 있고 또 포스코는 영포 라인을 영포 라인. 완전히 그렇죠. 건드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사가 SK나 포스코로 갈 수도 있겠군요. 재벌 기업에 대한 칼날이 갈 수가 있어요.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예. 연설을 통해서 뭐 재벌의 협조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임금 인상하라고 최경환 부총리가 이야기했고 했고요. 압박을 했고 대기업 채용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자원외교에서 이렇게 어그러졌다? 그럼 나머지 대기업의 비자금이라든지 얼마든지 건드리면서 가져나갈 키워드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완종 전 회장은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서 그럼요. 그리고 또 정치에 입문해서 충청도에서는 나름대로 예.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특히 이완구 총리가 되는데 예, 예. 이 그 성완종 전 회장이 만든 충청 포럼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충청도의 민심이 요동칠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그 정보의 그 뭐랄까 이렇게 흐름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상 충청권의 민심이 동요되고 예. 움직일 정도라고 한다면은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민심이 그만큼 흔들릴 거다. 충청권 민심은 여전히 이완구가 잡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분석들은 나올 수 있지만 좀 통일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자원 외교에 대한 수사의 칼날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예. 다음번 얘기로 다음번 좀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일 재밌는 얘기 같아요. 저는. 유승민 대 문재인. 문재인 대 유승민. 예. 연설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 야. 과연 승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이제 승자 패자를 떠나서 이렇게 도망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국민 TV 와가지고 그 승자 얘기하기 힘든 거예요? 유승민. 저도 유승민이 네. 이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이겼다고? 안타깝게도 모든 진보적인 아젠다를 먼저 선점해 버렸어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명연설을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감동적이죠. 성완종한테 묻히고 그리고 먼저 얘기했던 기본적인 그 대부분의 주제들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먼저 다 가져가고. 참 어쩌면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운일까요? 아니면은 실력일까요? 성완종으로 인해서 운이 나쁜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운이 나쁜 건 사실이고 사실 근데 이건 굉장히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전략적인 예. 접근이
먹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2012년도에 네. 경제 민주화, 그렇죠. 복지 네. 이거 중간층을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아젠다를 먼저 박근혜 후보 측에서 선점을 했거든요. 그 복지 사실상. 중에서 특히 무상 보육, 무상보육. 이거는 3, 40대의 부모들이 엄마 완전히 아빠도 너무 좋아했잖아요.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럼요. 예. 아무리 새누리당의 빨간색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거 뭐지? 뭐지? 막 눈 동그래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정치 전략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복지, 특히 무상보육 이걸 통해 가지고 중간층 다가서기를 했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문재인 후보 측도 그렇게 중간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자기들의 그 과제는 후보 단일화였어요. 그렇죠. 아젠다에 들어가지 않고 후보 단일화에 매몰돼서 졌다. 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게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개혁적이고 굉장히 신선한 아젠다를 마구마구 던졌습니다. 마구마구. 몇 개 좀 정리를 해봅시다.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뭔가요? 저는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세월호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게 깜짝 기가 놀랐어요. 막힌 전략이었어요. 예, 예. 저도 이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연설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연설에 관련돼 있는 기사부터 봤는데 예. 그 기사들도 전부 다 세월호. 세월호 얘기. 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예. 근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그런 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막 회복 놓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시행령 같은 거 보면은 조사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원내대표는 나와서 딱 나와서 예.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어떻게 희생자와 예. 희생자 가족과 유가족 가족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1년이 다 돼가는데 있을 수 있느냐.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이야기부터 하면서 저는 맨 처음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얘기까지 했죠. 창조 경제라든지 녹색 경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 창조 경제를 외치는 현 정부의 기조가 실패한 것이다.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사실은요. 예. 야당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당에서 지금 막 창조경제를 엊그제까지 막 이렇게 대통령이 막 예. 강조하고 그랬는데 예. 원내대표가 실패했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 바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담배값 2,000원 올렸는데 그거 증세 아니라고 새우 건드리지 않았다고 예. 증세 아니라고 뻔뻔하게 거짓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그렇죠. 와 발칵 뒤집어지겠다라는 저는 처음 생각했어요. 네. 여당이 발칵 뒤집어지겠다. 근데 결국은 뒤집어지지 않는 이유도 있죠.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 세월호 감성 잡죠. 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경제 기조 잘못했죠. 반성했죠. 반성했죠.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내놓는 거 보세요. 내놓는 거. 중과세, 중복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된다. 특히 재벌들한테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재벌 개혁 얘기까지 한 거예요. 재벌 개혁까지 심지어는 예, 얘기했어요. 개혁까지. 그리고 복지도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는 아니지만 무상급식 논쟁 같은 경우를 보면서 약간 애둘러 비판을 하면서 예, 예. 복지가 이제는 대세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이야기를 곰곰이 살펴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게 정말 무섭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새누리당 쪽에서 한 기본적으로 35% 40%의 자기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는 끊임없이 새누리당이 이렇게 자기 변신을 해오면서 그것이 비록 맨 처음 나왔을 때 이빨린 사기다. 선거 앞두고 나온 사기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렇죠. 모습이라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젠다 다 뺏겼을 때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다 뺏기고 나서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최유한 평론가가 예.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나는 굉장히 격하게 공감했던 게 그렇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진보의 아젠다를 가지고 뭐 박수를 받았다면
그러면 그 굳히기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야당들은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 딱 자청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서부터 어떻게 하면 부자 증세할 건지 논의해보자. 논의해보자. 나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부자 증세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어떻게 할 거냐? 법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가 거기서 박수 쳤을 때 예. 야당은 먼저 그거를 상쇄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 더 다 기립박수하고 다 기립박수하고 좋다. 그럼 같이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근데 현 정부의 기조랑 다른데 청와대 입장은 어떠냐 질문하고 그렇지. 하면서 양쪽을 갈라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대신 오늘 다 얘기하려고 했죠. 문재인 대표가 나와서 다 얘기하려고 했죠. 다 얘기했는데 성환이가 근데 지금 묻혔잖아요. 봐봐. 문재인 대표가 다 얘기하려고 했죠라고 하는 게 예. 물론 자기네들이 만든 정치적인 어떤 기본적인 일정이 있겠죠. 예. 그렇지만 정치라는 건 생물 아닙니까? 그렇죠, 생물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그런 어떤 균열이 보이는 것 같으면 그거를 치고 바로 들어갔어야지. 치고 들어갔어야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아쉽죠. 왜 우리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문재인 거예요. 대표 옆에는 안 계실까요? 아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는 44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충당 공연, 공원에서 네, 장춘당 공원입니다. 공원에서 예. 그때 당시에 정말 뭐 예비군 훈련도 하고 뭐 다 방해하는 불구하고 100만이 모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 시민들 뭐 의식 있는 사람들 다 나왔다고 해요. 그때 얘기했던 예. 특권 경제 끝내겠습니다. 예. 라는 것을 화두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사실 그 말이 맞거든요. 그렇죠. 특권 경제를 끝내자는 이야기고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도 사실상 재벌개혁 이야기하면서 차별 없애자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에서 빛이 발했는데 어제 그때 바로 그러면 청와대 기조는 어떤데 반대인데 하면서 치고 들어가고 그게 공격이죠. 네, 그렇게 붐업을 시켰다면은 어떤 준비를 했길래 어떤 준비가 이렇게 나올까? 내일 문재인 대표의 연설 한번 좀 들어보자. 관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 그냥 뭐 실행 프로세스가 없다. 뭐 이 정도 폄훼하고 넘어가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울고 저도 싶었어요. 사실은 어제 새정치연합뿐만 예, 민주연합, 아니라 예. 새정치민주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에서도 예. 아니 이렇게 좋은 떡밥을 탁 던졌는데 그 떡밥은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는 떡밥을 물어주는 정도가 예. 아니라 예. 그 떡밥을 탁 물면서 낚싯줄까지 끊어버리고 새로운 싸움을 딱 시작해야 돼. 방향을 전혀 달리 그렇지. 그 프레임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가령. 자, 당신네들이 한 말을 다 인정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노사정 협의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럼 노사정 협의부터 다시 시작하자. 프레임을 전혀 다르게 해요. 그리고 또 거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소득 주도 성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문재인 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을 얘기하는데 연금이 부실해진 상태에서 소득 주도 성장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머니가 가벼워진 상태에서 어떻게 돈을 씁니까? 더군다나 공적 연금에 대한 이런 훼손이 사실은 친노 정권이라고 얘기되는 참여정부의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실은 국민연금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만든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역공을 딱 펼치면서 저는 오히려 그걸 공격처럼 안 하면서 당신네가 그렇게 말한 거 전적으로 다 수용하는데 우리 여기 하나 더 얹자. 노사정 협의와 그리고 더불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갖다 제시하자. 이러면서 공적 연금 견실화, 연금 갖고 엉뚱한 데 쓰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그런 아젠다로 옮겨갔었으면은 그러면 문재인 대표의 연설이 훨씬 더 빛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문재인 대표의 연설에 제가 핵심 키워드로 2가지 정도 뽑는다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소득 주도 성장론이라는 거예요. 이 소득 주도 성장론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국민들이 주머니가 돈이 있어야 이거를 내수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돌아간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문재인 대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게 아니라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내놓은 경제 성장론입니다, 이게. 사실 그리고 뉴딜 정책이랑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뉴딜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인프라를 갖다 구축하는 거에서 풀려고 했던 것이고 예. 지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복지라고 하는 복지라는. 것들을 한쪽으로 가져가면서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도 뺏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소득주도의 경제의 핵심 맞습니다.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한 게 540조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재벌들이 쌓아놓은 유보금 이거 이야기했다는 사내유보금? 거죠. 사내유보금. 예. 540조 있어요. 현금으로 쌓아놓은 540조 현금화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그걸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거는 그만큼의 그 정도는 얘기를 여력이 해줘야지. 있는데 여력은 있다, 이 정도는. 여력이 있는데 이걸 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을 명시했다는 거를 보아서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벌 쪽도 아까 이야기했던 재벌 개혁이라든지 그 유승민 대표가 얘기했던 재벌 개혁이라든지 대기업 비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맞물리면서 풀 수 있는 문제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좀 근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 사드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드는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요. 왜냐하면 난 사드 문제 맨 처음 나올 때 정말 기가 막힌 게 미국이 지금 사드를 안 가지고 있어요. 예. 한국에 팔 사드가 없어. 만들지도 못했어. 만들지도 아직. 못했어. 2009년도에 계속 만들다 실패하니까 예산을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봉이 김선달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거예요. 없는 사드를 사라. 그거 사야 된다. 이 얘기한 거.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을 명확하게 견제하고 있는 사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이 부분이 비판받아야 된다는 거 명확하게 해야 되죠.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아니, 지금 경제 얘기를 더 했었으면 아, 했는데 그래요? 예. 그 기본적으로 경제평론가가 여겨가지고 군사평론까지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흥분돼가지고. 자 일단은 예. 조금만 이 경제적인 얘기를 갖다 좀 더 해보면 예. 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또 하나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게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알맹이는 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비정규직 몇만 명이라고 그러더라? 제가 아까 자료 봤는데 지금 뭐 심지어는 700만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700만, 800만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도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회적인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를 저는 어디서 그 지혜를 빌려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얼마 전에 싱가포르 리카뉴 전 총리가 죽었지 않습니까? 예, 독재자. 거기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갔어요. 예. 만델라는 안 가고 여긴 갔어요. 그러니까 참 그거. 근데 리카뉴의 그때 아시아적 가치는 예.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 해서 완전히 부정당했거든요.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왜? 김대중 대통령의 아시아적 가치는 네가 잘못 생각한 거야. 원래 가치는 뭐냐면 아시아에도 그런 민주주의와 전통이 있어. 그렇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돼야 경제도 성장하는 법이야. 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번에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 가운데 특권 경제를 끝내겠습니다. 라는 가운데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특권 경제라든지 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창의력을 낼 수가 없고 근로의욕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경제가 성장하겠느냐 그 얘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표의 이야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임금 소득의 실질적인 상승, 또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바로잡는 노력, 예. 그다음에 자영업 종사자, 그 거의 600만 가까운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국민의 필수 생활비 줄여주기 위한 대책, 예. 그리고 공정한 세금 정책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인 어떤 방향으로 제시된 게 좀 상대적으로 좀 모자란 것 같아서. 모자란 것 같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비정규직이랑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맞물리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특권 경제라고 하는 재벌들이 워낙 다 방송용으로 부적합하지만은 소위 아도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싹 쓸어가기 때문에 중견기업, 굉장히 중소기업이 참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네. 사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살아 있어야 70-80%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살아 있어야 대기업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명확한데 이번에 아마 그거를 특권 경제를 물리치자는 차원에서 녹여낸 것 같고 어쨌든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가운데에서 중소기업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해서 네. 중소기업 협력 모델을 확산시켰던 이탈리아의 예를 들면서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여태껏 그렇게 사실은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고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오히려 집중해야 될 것은 대기업들의 횡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예.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세밀한 그런 예. 고민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그리고 사실은 사자방에 대한 얘기를 또 강력하게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상규명 촉구 그리고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이런 부분들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예. 하지만 예. 조금 더 강력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북 그 사드 경제 문제도 있지만. 경제 협력 부분은 사드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퉁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현재 있는 사자방 비리는 현 정권의 좀 아킬레스건일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자방을 치다 보면은 친이계를 치지 않을 수 없고 맞아요. 친이계를 치다 보면은 친박과 친이의 분열로 나타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분열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굉장히 약한 중요한 골인데. 그렇죠, 약한 골이죠. 예. 그걸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 전체 비중 가운데서는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성완종 사건이 터지고 예. 어쨌든 그 친이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명 MB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박근혜 정권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자방 비리를 아주 지혜롭게 치고 약한 고리를 치고 들어가면은 어쨌든 결과는 계속적으로 연설에서는 양이 적을지 몰라도 결과는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보고 있어요. 예.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네, 어디든 뭐 주관적이 아니었습니까? 국민 TV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해석일 수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생각이 이제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세월호 인양 부분과 시행령 철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한 게 속 시원했어요. 그거는 좋았어요. 네, 그건 좋았어요. 박수 쳐줄 만한 네, 그런 박수 한번 얘기. 쳐줍시다. 잘하셨어요. 네. 자, 시행령이 왜 철회가 돼야 되느냐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시행령은 지금 나와 있는 시행령이 세월호의 조사를 방해하는 시행령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대충 어떻게 뭐 만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철학이나 원칙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지어는 세월호 특별법조차를 거스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명이라고 하면 법보다 아래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법을 거슬러. 참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박근혜 정권이 겁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계속적으로 왜 개혁을 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1년, 2년 동안 뭘 했냐면 인사 개판으로 해가지고 까먹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계속 까먹었죠. 이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세월호가 터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비리 부분이 정권에 정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 이걸 키우다 보면은 또다시 자기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게- 그런 이제 겁이 나서 그러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면 꿩이 예. 무서우니까 머리가 그냥 풀 박고 수 있어. 머리 박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자기만 안 보이면 되나? 이미 사냥꾼들은 목줄을 잡을 그런 위치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운명이다 혹은 그 대세라고 하는 그런 사냥꾼들은 그렇게 머리 숨고 그런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고개 빳빳 쳐들고 정면으로 딱 대응하면서 자, 깔 거 있으면 까자. 그렇게 나와야지. 그게 훨씬 더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 정도를 제가 사실은 뭐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야기하기에 대도무문 정도를 가야 된다. 예. 그것이 정말 정답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정도를 가진 않으셨죠. 정도를 안 예, 갔죠. 그게 문제죠. 아유, 또 여기서 어떻게 김영삼 얘기까지 나왔냐. 예. 아무튼 예. 지금 세월호 얘기 그리고 그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어떻게 보면 원칙론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좀 평가받을 수 있는데 예. 근데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은 유승민 대표는 앞에 모두에 그걸 빵 쳐서 빵 쳐서. 인기를 딱 얻고 얘기를 딱 진행했는데 이 문재인 대표는 모두에 좀 어려운 얘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들어야 확실하게 귀에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경제 얘기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숫자 얘기하고 경제 숫자 연- 얘기하고 예. 그거 시작하고 뒤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경제 특강 같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이러실까요? 전 아니 왜 이러실까요?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그 선전선동의 그런 어떤 아, 왜 자꾸 그 문재인 이론에 대표 입각해가지고 미워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딱 먼저 딱 그 유승민 대표랑 너무 비교될까봐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중간층의 아젠다를 서로 잡아가려고 서로 노력했던 거는 보여요. 왜냐하면은 유승민 대표 세월호 문제 치고 나오면서 재벌개혁이라든지 세금 문제를 얘기했다고 한다면은 심지어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진짜 참 정말 대단하다. 선거 앞두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키워드만 봐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44번 얘기했는데 문재인 대표 100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거 세는 건 나 굉장히 한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세고 계셨군요 지금. 셌어요. 경제평론가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더군 소득에 대한 이야기도 예. 그 유승민 대표는 9번 얘기했다고 하면 문재인 대표는 56번을 얘기했어요. 정말 꼼꼼히 세셨군요. 아, 그럼요. 또 재미난 거 뭐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확실히 뭐, 차이가 하여튼 나는. 성장에 대한 거는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가 나왔고요. 지갑에 대한 얘기가 11번이나 나왔네요. 예, 지갑에 대해서도 11번 나왔어요. 문재인 대표는 지갑이 채워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도로 얘기를 했고, 예. 그 유승민 대표는 지갑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고. 그렇죠.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예. 통일에 대한 얘기 있죠. 예. 통일을 유승민 대표가 8번 얘기했는데 예. 문재인 대표 한 번 얘기했어. 거꾸로 된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권력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잘 풀어 나간다는 것은 좌도 우도 아니고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라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주안점은 따로 있겠지만 다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그런데 인권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인권 얘기가 아니라 인권 얘기 맞죠? 네, 인권 얘기를 문재인 대표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유승민 대표는 한 번이라도 했군요. 한 번이라도 했어요. 예. 근데 뭐 지금 상황을 보면 누가 몇 번 했다 몇 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 시비를 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예. 유승민 대표가 대폭 전체 새누리당 전체 기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딱 끌고 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어쩌면 향후에 있을 총선과 대선까지 이 기조를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고요. 예. 동시에 문재인 대표가 경제나 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끌고 간 거는 지금 가지고 있었던 중간층에 대한 어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가운데서 치열하게 맞부딪혀지는 중간층 다가가기 전략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중간층을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다 지기 마련이니까 예,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어쨌든 두 대표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연설을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참 둘 다 참 가슴에 남을 연설을 했지만 네. 임팩트는 유승민 대표 쪽이 좀 더 있었다. 그게 지금까지 안 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참 그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꼼꼼하게. 꼼꼼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따져본다면 상당히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정서적인 어떤 그 접근 이런 부분들은 약했다. 근데 오늘 그게 성완종 그 회장이 사망한 사건 너무 커가지고 게다가 죽어버려서 죽어버려서 그런 그러니까 거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의 그 진심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성완종 하는 여기 안타까움이 예. 있고요. 앞으로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앞으로 실행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로 선거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최영일 평론가는 오지 않고 있네요. 예, TV조선 아직도 있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안 되나? 에이. 특정 채널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 종편인데 뭐. 근데 나 오늘 그 선거 관련돼서 기분 좋은 얘기 들었어요. 뭐냐면은 변희재 후보가 예. 관악을에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요? 예. 그게 기분 좋은 얘기예요? 기분 좋죠. 왜요? 까먹잖아요. 보수가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예. 도대체 목표가 몇이냐 예. 했더니 5.16%가 목표래요. 5.16% 5.16. 그러니까 5.16%가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5.16%라도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거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0.516%라면 몰라도 그런가요? 보수도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희망사항도 얘기 일본을 못합니까? 찍을 수 있는 그런 희망사항도 숫자를 얘기-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희망사항도 보수들도. 얘기 못합니까? 그건 그 사람의 희망사항이죠. 아니 어쨌든 얘기해 보자고요. 선거 예, 얘기.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갑자기 변희재 얘기하니까 당황했어. 그분은 저 미디어 워치를 통해서 열심히 선거 운동하는데 그거 불법 아닌가요? 뭐 그냥 넘어갔대요. 그냥 넘어갔다고. 어떻게 하는데. 넘어갈 수 있죠, 모르겠어요. 그건 다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4.19 재보선 한번 네 개의 지역구를 한번 이렇게 훑으면서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지금 관악을 얘기 나왔으니까 관악을서부터 얘기를 먼저 얘기하죠. 예. 해봅시다. 관악을 같은 경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아까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어쨌든 오신환 후보, 새누리당의 오신환 후보가 예. 전 시의원이죠. 예. 지역위원장 역할을 계속 해왔고 오신환 후보가 양쪽의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를 압도하고 있죠. 압도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대략 31% 정도가 오신환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예, 예. 정태호 후보가 24% 정도 선이었고요. 예. 그다음에 정동영 후보가 19.9%. 정도, 예. 그러면 정태호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좁혀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예, 예. 또 오신환 후보와 야권 후보도 살짝 좁혀지긴 했지만 근데 여전히 그 대세를 예. 거스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뭐 변수가 하나 여담이지만 있어요. 예. 오신환 후보가 최유한 평론가한테 그 자기를 도와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다면서요. 예전에 도와달라고 했었지.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없어요. 왜 갑자기 당황하시죠? 당황 안 했어요. 정치 컨설팅 활동을 할 때 그런 적이 있었고. 지금은 경제평론가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정동영 그 후보가 예. 나머지 그 진보 정당 쪽으로 그 출마하시는 예. 노동당과 그리고 또 어디 정의당과 예. 노동자 추진위원회와 함께 단일화 협상과 비슷한 그러니까 반쪽 단일화를 하겠다. 반쪽 단일화라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은 관악을 제가 관악 갑에 살아요. 예. 관악을 지역이든 갑이든 간에 이쪽 지역은 호남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고 전통적 야권 지역입니다. 아무튼 근데 다 합해봤자 20한 5, 6%.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그 어느 한쪽으로 표쏠림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정태호 후보나 그 정동영 후보 둘 중에 뭐가 일어나야지 되는 그치. 거 아닙니까? 그 둘이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상황. 그러니까 예. 지금 그게 현재 답답한 거지. 그 둘이 단일화돼야지 뭘 해볼 만할 예. 텐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관악을에서는 예. 반쪽 단일화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오늘까지 뭐 이상규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규 후보는 따당하고 있어. 그러면 반쪽도 아니고 3분의 1쪽 단일화를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거라도 하고 있는 거죠. 참 한심합니다. 네. 아이고, 한심하다고 해. 그다음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 열심히 예, 하세요. 일단은 예. 그렇지만 전 정동영 후보가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운 그런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천, 서, 강화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되고 거기 진짜 새누리당 웃긴 게 뭐냐면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거 맞거든요. 근데 안상수 후보가 예. 인천시의 그 경제를 도륙낸 도륙냈죠 사실은. 그런 안상수 후보가 50.1%?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안심할 곳이 한 곳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엄살 떠는 거지. 예. 사실은 물 건너간 거 아닐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워낙 박근혜 정권이 못했으니까 그리고 안상수 후보의 인천시장 시절에 그 뭐랄까 표현대로 한다면 화려한. 도륙낸 경제 화려한 그야말로 마이너스의 손. 예. 예.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 손. 예. 축하드립니다. 마이너스의 손. 그걸 생각하면은 그 인천 강화 그 강화 이쪽 주민들도 화나지 않을까? 그 주민들이 60% 이상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화나지 않을까? 그걸 잘 모르시는 거죠. 화나지 않을까? 화났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될 수도 있다는 그런가요? 사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광주 서울 같은 경우는 천정배 예. 후보가 사실은 아직 압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동교동계가 합쳤잖아요. 이전에 그 아버님께서 동교동계의 좌장 아니셨어요? 왜 우리 아버지 팔어? 아니야. 아니고. 그건 아니셨어요? 네, 아니에요. 동교동계가 왜 이러고 계실까요? 지분 얘기도 하시고. 동교동계는 사실 갈라졌어요. 내부에서 갈라졌어요. 권노갑 그 뭐랄까
이전 동교동계 지금 좌장을 하고 네. 있는 이분 중심으로 몇몇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 예. 떨어져 나와서 천정배 후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그래요? 갈라졌어요. 그럼 하나가 그 전 또 그 의원은 뒷짐지고 뒤로 나가 있고. 아하. 그러면 또 왜냐면 따고 지난번 대선을 예.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갈라진 거기 때문에 예, 예. 하나가 그 전 의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아하. 지금 동교동계는 한쪽은 건너갑 중심으로 그리고 한쪽은 반 건너갑 전선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만 저는 질문하고 싶거든요. 예, 예. 저도 대답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예. 동교동계의 그 전폭적인 선당 후사의 지원, 예. 그리고 이제 지분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이런 지원 예. 과연 효과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때는 또 이런 서로 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아이고, 있네. 참. 이런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니까 재미가 없을 재미가 것 같은데. 없어. 최영일 같은 경우는 최영일 선생 같은 경우는 이따 뭐 이렇게 얘기할 그럴 텐데. 수도 있는데. 예. 참.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이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 있는 거고 있는 거 근데 얘기해주고. 문재인 대표는 왜 또 지분 얘기까지 하시면서 그걸 새 나가시면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얘기가 나간 거지 뭐. 안타깝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기 성남 중원. 여기는 진짜 안타까운 곳 아닙니까? 야, 그 사실은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나 여기 진짜 통합진보당 활동하셨던 분들 생각하면 좀 가슴이 아프고 예. 또 김희 의원도 가슴이 아프고 예. 다 가슴이 아픈데 여기서 어떻게 지금 새누리당이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새누리당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확실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역시 그 후보들이 좀 난립해 있는 상황인데 안타까운 것은 난립돼 있는 후보들 합해도 비슷비슷해요. 네.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이야. 그러면 예전에 그 성남 중원의 그 눈부신 그런 그 주민들의 그런 단결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걸까요? 상쇄된 거죠. 분열된 거고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어차피 선거가 끝나게 되면요. 4.29 재보궐 선거가 끝나면은 어떤 식으로든 야권의 질서 재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광주든 관악을이든 뭐 어디든 간에 이 야권 질서의 재편은 진행이 될 것이다. 예.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가든 아니면 새로운 국민 모임으로 가든 예. 전체적으로 재편 질서가 재편되면서 그 가운데서 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제 그 물갈이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 이런 상황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야권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될까요, 지금? 저는 사실 지금 야권 전략을 이야기하기는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라요? 예. 내년 2016년과 17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그냥 버리고 가자? 아니요. 여기서 지금 선거 얘기를 내가 어떻게 얘기해? 그래도 지금 선거에 어떤 전략 이런 거 야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한쪽으로 쏠려서 찍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무작정 지지하자는 거예요, 또? 차악이 필요하니까 최선은 안 되니까 차악이 필요하니까 일단은 야권을 무작정 지지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고. 뭐 어떤 뭘 보여주는 것도 없는데 단일화도 뭐 그렇고 뭐 정책적 대안도 그렇고 뭐 보여주는 게 없는데. 아저씨 원래 지금 내년 16년하고 17년 얘기하기로 했잖아.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해? 제가 언제 그랬었죠? 아무튼 지금 야권에 대해서는 무작정인 비판적 지지. 이번 선거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요. 이번 선거에서는 야권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선거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누가 더 야권 질서를 제대로 재편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이렇게 흐트렀다 다시 이렇게 하나로 묶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4.29 재보선 선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까부려대는 그런 선거군요. 그래서 알맹이가 누군지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그런 선거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저라면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될 만한 곳, 돼야 될 사람, 이 둘 중에서 고민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는 대로 투표를 하시는 게 가장 옳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참 시간이 없습니다만. 최영일 아직도 안 나. 그렇습니다. 맛있는 수다가 정말 맛있는 레시피가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신선한 원두, 향긋한 커피가 있는 여기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 국민 모두 함께하는 공간, 국민TV 그리고 국민카페. 달콤한 커피에 사랑과 정성을 듬뿍 담아드립니다. 향기로운 커피가 있는 곳, 자유롭게 책도 볼 수 있고 사람 향기도 느낄 수 있는 넓은 문화공간, 생생한 라이브 공연, 그리고 도심 속 작은 미술관까지 낭만이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쉼터,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카페, 국민카페 온에어. 우리는 국민TV 조합원.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조합원. 다 함께 만나볼까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가족 나들이 즐거운 벼룩시장.
2015년 4월 12일 일요일 오전 11시 이천시 설봉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가족나들이 즐거운 벼룩시장이 열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모든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판매금은 전액 미디어 협동조합을 위해 사용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경기 남동부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즐거운 벼룩시장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가족나들이 즐거운 벼룩시장. 전시가 전남 안면사 남서 2.7마일에서 예결선, 신물중 모든 선박은 그쪽으로 집결해주기 바랍니다. 네, 대호랑 제주. 사진이랑 연락해 주시면 벌써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죠.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으로 자꾸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럼 죽이는 거야. 뭐 죽이겠다. 우선은 여기가 지금 복도입니다. 어디야? 도전중! 학생들이 선생님이 속하는데 아마 반 학생들이 몸담으로 시험센터에서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그 선박 내가지고 있다는 게 정확하지. 그래서